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욘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성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눈꺼풀 처짐, 그러니까 즉 안검하수를 증상으로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질환인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내용으로 눈꺼풀 처짐이 단순히 피로나 노화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신경근육 질환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과 그리고 다양한 간별 질환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은 사실 이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은 근력 약화, 그리고 눈과 관련돼서 눈꺼풀 처짐, 그리고 겹쳐 보임, 그리고 저희 제일 대표적으로는 흉선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위기라고 해서 갑자기 호흡장애나 그리고 연화장애가 발생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중증 근무력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근력 약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의 원인과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 간별 진단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주로 증상과 뭐 간별 진단을 위주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치료 방법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관리하는 방법들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죠. 뭐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AI나 그리고 뭐 네이버건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눈꺼풀 처진다, 그리고 아침에 좋고 저녁에 나빠진다, 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고, 특히 이런 증상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비교적 괜찮고 저녁에 심해진다. 물론 간혹가다 환자 중에서는 자고 나서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비교적 쉬거나 가만히 있을 때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점심 저녁에 점점 나빠진 형태가 우리가 뭐 눈 증상이나 팔다리 증상, 연화장애, 발음장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얼음팩, 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집에 냉동실에 이 얼음팩은 요즘 워낙 배달할 때 많이 오니까 이 아이스팩을 볼 수 있는데, 어, 이 눈꺼풀이 한쪽이, 왼쪽이 눈이 처져 있는 분에게 이 아이스팩을 갖다 댔더니 이 증상이 좋아지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몸의 위에도 안 가는 매우 효율적인 검사인데, 이런 것들을 한 2분에서 5분 정도 눈에 이렇게 댑니다. 대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눈이 떠지는 그런 증상을 통해서 아, 이게 근무력증의 증상 호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양성이면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훨씬 더 근무력증에 좀 가까운 진단을 내릴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아주 큰 차이가 없거나 뭐 반응이 사실 뭐 약간만 좋아진다 하면은 사실은 의미는 없지만 어느 정도 2mm 이상,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유의미한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근무력증에 좀 적합한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자가항체 검사, 아까 말씀드렸다는 아스티콜린 수용체나 머스크 항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혹시 다른 질환들, 갑상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기저질환이 간이나 아니면 콩팥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약물 치료를 할 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흉선을 CT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아스티콜린 수용체 항체가 양성인 환자들은 이렇게 흉선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머스크 항체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혀의 근육이 이렇게 보시면은 혀의 근육이 약간 움푹 파여져 있거든요. 혀 근육이 위축이 오는 제일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말하거나 삼킨 근육, 그리고 호흡 문제가 더 빨리 오는 그런 제일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 검사는 사실 국내에서는 검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으로 좀 보내야 되고, 외국으로 보낼 때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검사가 충분히 좀 잘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이런 진단명에 확진이 되면 치료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또 같이 비용이 좀 많이 비싼 거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신경 자극 검사, 그리고 근전도의 하나의 일종이긴 합니다. 근전도라고 하면은 보통 바늘로 찔러서 하는 검사도 있고, 우리가 전기 자극 주는 신경 전도 검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전기 자극을 쭉 주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에서 반응이 얼만큼 나타나는지를 좀 보는 건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온몸에 있는 근육도 금방 쉽게 피로해지는 것처럼 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 자체도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유지되는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고, 여기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반응이 10% 이하, 그러니까 10% 이상 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검사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근무력증이 제일 대표적이지만 간혹 가다가 다른 근육병이나 아니면은 뭐 루게리병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증상들 또는 추가적인 검사들을 해보면서 이쪽 계통의 질환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흉선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 흉선이나 아니면은 보시면은 흉선 말고도 간혹 가다가 폐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폐암이죠. 폐암 치료하는 그 악성 폐암이나 또는 혈액암이나 뭐 다른 위장관이나 이런 데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흉선은 흉선 종대로 수술을 해서 없애고, 그리고 다른 암은 종양은 악성 종양이 해결돼야 이 근무력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흉부나 복부 CT를 같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질환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다른 질환들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뭐 비슷한 형태가 많은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뇌졸중이 뇌졸중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뇌졸중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소견, 여기 하얀색이 보면은 이 뇌경색의 하얀색 부위가 뇌경색 부위고, 여기 혈관이 막힌 것이거든요. 혈관이 왼쪽에 있는 혈관, 왼쪽 뇌로 가는 혈관과 오른쪽 뇌로 가는 혈관 중에서 오른쪽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이렇게 뇌경색이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뇌경색이 생기거나, 여기는 MRI고 여기는 CT인데요. CT를 통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뇌출혈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뇌출혈과 이 정도의 뇌경색은 근무력증으로 오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좀 더 확실한 뇌경색과 뇌출혈의 좀 큰 소견을 좀 보여드린 거고, 아주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이렇게 눈꺼풀 처짐이나 이렇게 팔다리 발음 장애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뇌 MRI나 CT를 찍어서 혹시 뇌졸중이 아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뇌종양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뇌경색이고 여기가 혈관이 막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 노안이고 뭐 백내장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꺼풀 처진 거 말고도 복시가 사실 중요한데, 양쪽 눈으로 봤을 때 복시와 그리고 단안복시, 양안복시라고 합니다. 양안복시라고 하면은 양쪽 눈, 저처럼 지금 상태가 양쪽 눈을 떴을 때에 두 개로 보이는 것과, 한쪽 눈을 이렇게 오른쪽 눈 가리고 왼쪽 눈을 가렸을 때 복시가 생긴 거는 진료실의 공간이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응급실을 오시거나 그럴 때는 한쪽 눈으로 봤을 때 복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안과 먼저 보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안과적인 요인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수정체나 이런 각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쪽 눈을 봤을 때 복시가 생긴다, 대신 한쪽 눈을 보면은 좋다 이러면은 보통은 어떤 신경, 근육 또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신경과를 보통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랑발의 증후군이라 해서 요즘은 사실 이야기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통은 어떤 감기나 장염을 한 1, 2주 또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전에 감기나 장염을 앓고 설사 같은 거 하는 거죠. 설사 같은 걸 하고 나서 서서히 다리부터 팔로 올라오거나, 어떤 분들은 눈꺼풀이 처지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팔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길랑발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고, 어떤 감염이나 몸에서 어떤 항체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해서
힘이 점점 빠지고 이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최고로 나쁜 시점을 찍었다가 그다음부터 천천히 좋아지는 경과이기 때문에 근무력증이랑 조금 다르고 보통 길랑발해 증후 같은 경우는 눈 증상은 오는 경우도 많지만 눈 증상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길랑발해 증후군의 사촌격인 밀러 피셔 증후이라는 또 병이 또 따로 있거든요. 비교적 예후가 좀 좋은데 그런 병에 비해서 길랑발해 증후군은 보통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이 생기거나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호흡 문제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근무력증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루게리병도 여전히 사실 저한테 근무력증으로 왔던 분들 중에 루게리병 의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루게리병으로 왔는데 봤더니 근무력증이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루게리병 또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의 위축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깨 살이 쏙 빠지고 그리고 손에도 근육이 싹 빠지는 그런 형태가 생기고 그리고 이 혀에도 아까 머스크 항체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혀의 근육이 빠지고 발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은 사실 증상이 좀 꾸준히 나빠지고 어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하루에 좀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직 명확하게 어떤 병으로 그 구분되기가 좀 쉽진 않긴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뭐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아직 어떤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만성 피로는 주로는 전신적인 피로감이 좀 심하고 뭐 근력 검사를 할 때는 특별히 엄청나게 힘이 빠진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뭐 전신이 좀 힘이 쭉 빠지고 늘어지고 하지만 이게 팔로 이렇게 힘을 줘보라고 하거나 다리를 들어보라고 할 때는 특별히 힘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거나 이럴 때는 힘들다가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냥 올라갈 때 큰 문제는 올라갈 때 좀 힘이 좀 빠진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랑 관련돼서 질문이 한 분이 좀 들어오신 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라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인데 우리가 보통 뇌경색, 뇌출혈 또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우리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당뇨병을 앓고 있고 약을 먹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당화혈색소가 우리가 보통 6.5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7, 8, 뭐 9, 10, 뭐 그렇게까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당뇨병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갑자기 여기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눈꺼풀이 처지고 눈 안구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있고 복시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당뇨병성인지 아니면은 근무력증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꽈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혈관꽈리가 이 3번 내신경을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두통도 좀 심하게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무력증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는 비교적 좀 고정돼 있고 그리고 그냥 증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그리고 그 눈 주변의 통증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좀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와 중증근무력증은 특히 중증근무력증은 약간 눈을 감고 쉬면은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혹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빠지는 건지 혹시 그런 분들이 당뇨병이 심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은 눈에 약간의 통증 말고 눈동자 그러니까 안구를 좀 움직일 때 통증이 살짝 느끼면은 좀 다행인데 머리 전체적으로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혹시 혈관꽈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안구운동마비 복시가 생긴 거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뇌 CT나 MRI를 통해서 뇌혈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래로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다행히도 사실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는 그 당뇨병의 조절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약들 뭐 아직 뭐 근본적인 약들은 아니지만 미세혈류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들이나 당뇨병을 좀
그 시기에 좀 더 확실하게 조절을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예후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예후는 대략 한 6개월 정도에 거의 한 8, 90% 이상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정도의 예후를 말씀드린 것이라서 어떤 분들은 사실 한 1, 2주 내 또는 한두 달 만에 좋아지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당뇨병 관리를 최대한 잘 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그런 질환들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아침엔 좋고 저녁에는 나쁘다. 그리고 쉬면은 좀 좋아진다. 저도 역시 지금 한 30여 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발음이 안 좋아지는 근무력증의 환자라고 하면은 5분, 10분 쉬면은 또 말이 또 쌩쌩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로 현상 그리고 이 근육 관련돼 있는 증상 말고 통증이나 어떤 감각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좀 남의 살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다른 질환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없을 때 근무력증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력증에 대한 치료는 사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물론 예전이라 하면은 몇십 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호흡 장애도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단 한콜린 에스트라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스티콜린을 좀 농도를 유지해주는 약인데 이거는 비교적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빠르고 증상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복용하시게 되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 간혹 가다가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사나 물음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부작용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같이 쓰기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증상 조절하는 거 말고 다양하게 증상이 잘 조절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사실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약들도 부작용이 있지만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진료를 하는 입장, 처방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환자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과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부담이 되고 얼굴이 좀 땡그러져서 오고 이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혈압도 오르고 위도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도 잘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고 다른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물론 이 약들도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약들이 개발돼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상황, 그러니까 호흡이 갑자기 안 좋아서 기관삽관이라고 하죠. 이 튜브를 입에다가 쭉 넣어서 기관으로 직접 넣는 이런 위기 상황이나 준위기 상황에서는 위기 직전 상황에서는 이런 혈장 교환술과 그리고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혈장 교환술이라고 하면은 몸에 투석이랑 비슷합니다. 몸에 어떤 큰 혈관을 통해서 그 혈관을 뺐다가 불필요한 여러 가지 면역 또는 항체들을 분리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비교적 깨끗한 혈액을 다시 넣어준다는 그런 치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라고 해서 이런 정맥주사로 직접 넣어서 면역 관련돼 있는 반응을 좀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2가지는 사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면역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환자분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내 건강보험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선이 있을 때는 흉선이 앞에 부분이 있죠. 이 앞에 부분이 있는 옛날에는 이렇게 좀 큰 흉터가 남는 그 가슴 앞부분을 째서 하는 수술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우리 여러 가지 로봇 수술이나 아니면 미세 침입 수술 이렇게 가느다란 관 하나 또는 2-3개만 넣고 하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남지 않고 옆구리나 일부만 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생기면서 흉선 절제술을 하게 되고 이 흉선 절제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나 다른 면역 억제제도 덜 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을 안 먹고 5년, 10년, 20년간 잘 버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선 절제술은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치료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예전에는 좀 광범위한 면역반을 다 억제한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표적 치료가 나오게 됩니다. 표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양하게 이게 보체 억제제나 뭐 신생아 FC 수용체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있고 특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블리즈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난치성 근무력증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데 이게 그 건강보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지만 일단은 뭐 저도 역시 올해 2월 달에 국회 토론회 가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신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 대상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치료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신경과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은 무리한 활동을 좀 피하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뭐 마라톤처럼 그렇게 긴 거 말고 뭐 5km 또는 뭐 3km, 5km를 좀 나눠서 한다는 그런 느낌처럼.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잠을 충분히 자야지 근무력증의 증상이 좀 회복이 잘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까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까지 증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면은 잘하는 게 좋고 역시 그리고 체력의 한계나 이런 것들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체력의 한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뭐 수많은 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뭐 거의 수십만 명씩 등산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사실 뭐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등산을 별로 이렇게 권하는 편은 아닌데 본인의 힘이 특히 근무력증 환자분들은 30분, 1시간 이상 걷다 보면 힘이 금방 빠지게 되는데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갑자기 넘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힘든 운동은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잘 쉬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불필요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물론 지금 약간의 환절기는 지나고 이제 더위가 생기지만 곧 이제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에서는 감기나 폐렴 같은 것들 뭐 예방 접종도 잘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독감이나 폐렴 구균 같은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몸이 아프고 열이 나면은 특히 폐렴으로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또 호흡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심한 폐렴은 중증 근무력증 자체를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꾸준히 치료받으면은 수명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고는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인 피로감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눈꺼풀 처지거나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은 운동을 할 때 또는 취미를 할 때 본인 스스로 위축이 되고 좀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좀 누리고 또 일상생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 완치를 잘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완치라고 하더라도 약물로서 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병이 없어지는 것을 환자분께 기대할 수 있는 말을 잘 하진 않고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 특히나 뭐 환자나 또 가족 친구분들이 눈꺼풀 처짐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약간 눈꺼풀 처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너 졸려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들 때문에 좀 많이 오해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감 생기면 당연히 병 자체로 인한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병원에 방문해서 뭐 상담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우울감이 너무 심할 때는 우울증에 대한 우울감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몇 가지, 2가지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증 근무력증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 중요하고 이 변동성이 중요하고 근무력증이 사실 눈꺼풀만 처지는 경우에는 비교적 좀 약한 수준의 안구형 근무력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근무력증이 다른 뇌졸중이나 뭐 뇌에 어떤 혈관 꽈리건 아니면 다른 질환이랑 같이 동반되거나 또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한 그런 증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과 방문하시고 그리고 근무력증은 물론 완치라고 잘 설명을 안 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비교적 약물 치료를 잘하면은
일상생활에 큰 부담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지금 충분히 다 드린 것 같고 더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약 50여 분 정도 동안 눈꺼풀 처짐이나 다른 중증근무력증 그리고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신경과 입장에서 이 눈꺼풀 처짐은 워낙 좀 다양한 파트에서 다 볼 수 있는 질환이고 특히나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병은 신경근육질환에서 제일 대표적인 희귀질환이긴 한데요. 다른 질환들을 꼭 감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하거나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는 걸로 넘기지 마시고 신경과 방문해서 진료를 통해서 빠른 진단하고 치료를 받고 혹시나 더 큰 병으로 키우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